일단 지금 문제 보시면요. 저기 진도별은 아니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앞에 있는 거랑 그 다음에 뒤쪽에는 제가 좀 출제 예상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를 한 50문제 정도 했고요. 50문제 한 6번에 걸쳐서 여러분들 진행을 할 건데 기본적으로 5번 진행하면 6번 정도 진행하면 계속해서 전반 범위를 다 훑으니까요. 마무리 정리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 얼굴을 다 알기 때문에요. 조금 이해 안 가시면 바로바로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촬영하는 거랑 상관없이 그냥 질문하시면 편하게, 그렇죠?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냥 편하게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인데요. 저기 앞부분은 기출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이 풀어보셨을 거예요. 자, 1번 보실게요. 자, 다음 제도의 정치적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고요. 먼저 그 제시문 읽어보면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이나 지방의회 의원의 의결 등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때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통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아셔야 되겠죠? 자, 주민 소환입니다. 아셨죠? 자, 주민 소환. 밑에 보시면 지방의원을 교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왔죠. 주민 소환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간접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거 다 아시고요. 자, 간접민주주의가 문제가 있으니까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몇 가지를 사용하는데 직접민주주의 요소 3가지가 있죠. 기본적으로 국민투표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발안 있고 그 다음에 국민소환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민투표만 하고 있고 국민발안, 국민소환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주민발안하고 그 다음에 주민소환 이 2개는 하고 있다.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주민소환. 주민발안을 다른 말로 조례개폐 청구권이라고 그러죠. 주민들의 조례개폐 청구권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이거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소환도 하고 있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주민소환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소환은 나와 있는 것처럼 주민투표를 통해서 그 임기가 끝나지 않은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실제로 이 주민소환을 통해서 제주도에서는 그 제주도지사를 한번 가른 적도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자, 일단 1번부터 보시면 참여민주주의의 정착과 활성화를 촉진한다. 좋습니다. 자, 맞는 내용이고요. 2번 지방지자체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킨다. 효율성은 효율적이진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주민들이 계속해서 간섭을 하게 되면 효율적이진 못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답은 니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옳지 않은 걸 찾는 거기 때문에 안정성도 떨어지겠죠. 어떤 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 의원이 주민들의 눈치를 계속 보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적인 정책을 수행해 나가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3번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의 재량권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고요. 4번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주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감을 제고할 수 있다. 자, 좋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보실게요. 자, 문제 2번은 항상 나오는 문제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자,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2개가 있습니다. 아시죠?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하나는 현실주의가 있고 하나는 무슨 주의? 이상주의 또는 자유주의 이래도 상관없어요. 거의 비슷해요. 이걸 2개를 잘 나누진 않기 때문에 현실주의라는 거는 국제사회를 바라볼 때 어떻게 봐요? 국제사회는 힘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상주의는 인간은 이성적이고 이성적인 인간들이 모인 국가도 이성적인 판단을 할 거야 라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시면 국제사회는 보편적인 가치나 질서에 의해 지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성적이지 못합니다. 자, 오로지 힘으로 주도될 뿐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제시문은 현실주의를 얘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실주의. 각국은 각자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움직일 뿐이므로 배려나 양보를 기대하는데 무리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실주의적 관점이고, 현실주의적 관점 나오면요. 시험에 항상 나오는 뭐 있어요? 동맹 나오면 현실주의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 고르셔야 됩니다. 이 동맹하고 비슷한 것 중에 이상주의에서는 집단 안보 체제가 나와요. 집단 안보 체제. 자, 그래서 이 두 개만 잘 구분하시면 돼요. 동맹 이렇게 나가면 무조건 현실주의적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여기에 집단 안보 체제가 나오면 이상주의적 관점에서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외에 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UN 총회 같은 경우는 이상주의적 관점에서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거고, 안보리 같은 경우는 또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나 비상임이사국들은 특히 상임이사국 같은 경우는 거부권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강대국의 힘에 의해서 어떤 국제사회가 돌아간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현실주의적 관점. 그래서 안보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쪽에
현실주의적 관점으로 보셔야 되겠고, UN 총회, 그러니까 일국 일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UN 총회 같은 경우는 여기 이상주의적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주의적 관점이기 때문에 1번 동맹 나왔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국제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경쟁과 동맹을 통한 세력 균형이 필요하다. 답은 1번이고요. 이게 만약에 이상주의적 관점이면 국제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집단 안보 체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2번. 국가 간의 비정치적, 기능적 교류를 통해 궁극적으로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본다. 이상주의적 관점.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국가 간 기구, 민간 기구 등도 국제정치의 주요한 행위자라고 볼 수 있다. 자, 4번. 국제사회 각 국가들은 비록 무정부 상태라 하더라도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협력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자, 2번, 3번, 4번은 이상주의적 관점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실게요. 3번 문제 보시면 다음 판례 내용과 관계 있는 죄형 법정주의 파생 원칙입니다. 자, 죄형 법정주의 파생 원칙을 저희가 따로 배우진 않아요. 책에서 교재에서 아시죠? 근데 제가 아마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죄형 법정주의부터 보시면 되겠죠. 죄형 법정주의 형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고요. 자,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와 뭐는 형벌은 법에서 정한 것만 인정하자라는 주의가 죄형법정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형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관습병법 금지 원칙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급 입법 금지 원칙, 그 다음에 유추해석 금지 원칙, 명확성의 원칙, 또 하나가 뭐 있긴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죠? 자,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만 아셔도 돼요. 일단은 죄형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은 자, 관습형법 금지 원칙이라서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여기 나온 것처럼 자, 범죄 또는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범죄가 되고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인정하는 거여야지 관습형법으로 함부로 우리나라 옛날에 곤장 때리듯이 뭐 형벌을 부과하면 안 되겠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 자,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이라는 건 사후에 법을 만들어서 그 행위시로 돌려서 행위를 처벌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자, 뭐라고도 말씀드렸냐면 행위시법주의라고도 말씀드렸고요. 기억나시죠? 자, 행위시법주의라고도 말씀드렸고 소급표 금지의 원칙 이래도 상관없습니다.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 소급표 금지의 원칙, 행위시법주의 뭐 이렇게 다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추해석 금지 원칙 아시죠? 자, 유추해석 금지 원칙이라는 건 비슷한 법을 갖다가 이 사례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해서 쓰면 안 되겠다. 그 법을 갖다가 그 다음에 명확성의 원칙까지 해서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기억났네요. 적정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적정성의 원칙. 자, 그래서 총 5가지의 원칙이 그 죄형법정주의 파생 원칙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 4개랑 적정성의 원칙까지.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쭉 읽어보시면요. 자, 지금 답은 3번이라고. 한 3번입니다. 3번. 그러니까 비슷한, 거기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갖다가 다른 비슷한 법률을 갖다 끌었으면 안 되겠다라는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참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좋지는 않고요. 앞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이런 문제가 실제로 수능에서도 많이 나와서 되게 많이 얘기가 좀 있었어요. 이런 문제가 왜 안 좋냐면 이게 솔직히 말하면 판례를 외우라 뿐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실제로 제가 뭐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판사가 이걸 유추해서 금지 원칙이라면 유추해서 금지 원칙인 거예요. 판사가 또 이걸 갖다가 적정성의 원칙이야 이러면 적정성의 원칙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판사가 보는 거에 따라서 이게 유추해서 금지 원칙이 될 수도 있고 적정성의 원칙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건 좋지 않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고 뭐 여기서 문제가 파생 원칙에서 문제가 나오려면 어떤 게 나오냐면 방금 여기 2가지 중에 소급입표 금지의 원칙,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과 그 다음에 유추해서 금지의 원칙 이 2개는 누구에게 유리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면 이거는 적용한다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원래는 유추해석도 하면 안 되고 소급표도 인정하면 안 되는데 어느 경우에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소급표도 인정하고 유추해석도 하겠다. 이런 내용, 이게 더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게 더 이게 물론 기출문제이긴 한데 이게 2013년도에 나왔던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에 이제 막 처음에 나왔던 문제라서 이제 이때 약간 문제에 약간 오류까지는 아니지만 함부로 내면 안 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한번 출제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뭐 나왔으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거 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는 이거는 판례를 외우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소급입법 금지 원칙과 유치해석 금지 원칙은 누구에게 유리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면 적용하겠다. 이것도 자 반드시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실게요. 좀 지울게요. 그리고 제가 뭐 괜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3번 문제 같은 문제가 수능에서도 몇 번 나왔다가요. 이게 문제가 하도 많아가지고 이걸 이제 내지 않기로 수능에서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수능에서 안 내는 추세이기 때문에 함부로 내지는 않습니다. 자, 4번 문제 보실게요. 다음은 자, 가국가와 나국가의 의원 선거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가국가와 나국가의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보자. 이렇게 말했고요. 제가 볼 때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가국가부터 보시면요. 밑에 이 문제 보실 때 항상 밑에 있는 이 당구장 먼저 보시는 거 다 아시죠? 자, 당구장 보시면 가국가의 선거구는 100개래요. 자, 선거구 100개. 가국가 보시면 선거구 100개겠구나. 100개구나. 외우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각 선거구마다 최다 득표자가 의석을 차지하겠다. 자, 최다 득표자가 의석을 차지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이거? 다수대표제입니다. 아시겠죠? 다수대표제 중에 무슨 다수대표제? 상대적 다수대표제. 아시죠? 자, 절대적 다수대표제도 있고 상대적 다수대표제도 있는데 여기서는 상대적 다수대표제를 하겠다라는 거 보셔야 되겠고, 나 보시면 국가의 각 정당의 의석수는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배분하겠다. 이거 뭐예요? 이거 비례대표제. 아시겠죠? 비례대표제를 하겠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우리나라는 두 개 섞어서 하죠. 우리나라는 섞어서 하는데 여기에 지금 가상의 국가 가와 나 국가는, 가국가는 자, 상대 다수 대표제와 그 다음에 나 국가는 비례대표제만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가국가 의석수 한번 보실게요. 전체 의석수가 100석입니다. 자, 여기서도 아셔야 되는 게 선거구 100개에서 100명을 뽑았대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아다시피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겠습니다.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았으니까 총 100명을 뽑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중에 또 상대 다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 국가는 의석률의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률을 배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자, 40%니까 40석, 30%니까 30석.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한 문제인데. 자, 1번 보기 기억. 가 국가에 비해 나 국가에서 표의 등가성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자, 어때요? 좋습니다. 하셨죠? 자, 특히 이게 등가성과 관련해서 가국가에 비해 이 정당 득표율에 의한 비례대표 의원 배분 방식을 채택하는 나라가 표의 등가성을 훨씬 잘 지킨다라고 여러분들 외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억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가국가에 비해 나 국가에서, 그러니까 비례대표제를 하는 나라에서 합의제 민주주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외우셨냐면, 자, 합의제 민주주의라는 걸 아느냐 이 뜻이거든요. 합의제 민주주의를 아느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합의제 민주주의는 뭐냐면, 합의제 민주주의는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없을 때, 우리니까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에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없으면 단독 내각을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있으면 걔네가 단독 내각을 만들고,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정당들끼리 있으면 그때는 연립 내각을 만드는데, 연립 내각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합의제 민주주의가. 보시면 나 국가 같은 경우는 지금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국가에서 합의제 민주주의가 나타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가 국가는 보시면 A가 의석수가 60%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반을 넘겼기 때문에 여기서 합의제 민주주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 국가는 서로 간에 뭐 2당과 예를 들면 G당이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합의를 해서 나라를 운영해 나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합의제 민주주의를 아느냐라는 걸 물어보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합의제 민주주의는 연립을 하는, 과반 정당이 나타나지 않아서 의원 내각제의 연립 내각과 비슷한 형태의 그 의회 구성이 나타날 때를 우리 합의제 민주주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나 국가의 선거제도는 우리나라의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보다 소수당의 의석 확보 가능성이 낮다. 틀렸죠. 우리나라는 이 두 개를 섞어서 하고 있고요. 이 비례대표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뭐예요?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높다. 이거기 때문에 이 나 국가가 소수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그 선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틀렸고, 비록 의석수는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가 국가의 지도에 나 국가의 지도를 혼합하여, 여기까지 맞아요. 아셨죠? 근데 뭐가 틀린 거예요? 기초 의원 선거를 선출하고 있다. 자, 우리나라에서 다 외우셨죠? 우리나라에서
광역의회 의원 선거까지는 다수대표제예요. 아시겠죠? 근데 기초의회 의원 선거는 뭐예요? 소수대표제. 그러니까 중선거구제 채택하고 있는 거 아시죠? 자, 정리해드리면, 자, 다시. 자, 우리나라는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있고요. 광역장이 있고, 광역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장이 있고, 기초의회가 있는데, 광역의회까지는 다수대표제, 그 다음에 소선거구제, 플러스 비례대표제를 섞어 쓰는데, 우리나라 기초가 소수대표제예요.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고, 이것과 비례대표제를 함께 섞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리을에 나와 있는 기초의원 선거를 선출하고 있다. 여기서 틀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광역의원 선거를 선출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맞는 지문이 됩니다. 자, 이거, 글씨가 이상한가요? 어디요? 막 써가지고, 네. 자, 네. 그렇습니다. 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실게요. 5번. 가나 정치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보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국가는 자연과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가 모여 성립된 것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귀속하며 양도하거나 대표될 수 없다.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얘기했죠. 양도하거나 대표할 수 없다. 이거 누가 얘기했어요? 우리 그 정치 사상가 몇 명 안 배우잖아요, 우리. 홉스, 로크, 루소 3명 배우는데 맨날 배우는 사람 중에 이 사람 누가 얘기했다고요, 이거? 루소 아시겠죠? 루소가 이게 로크의 영국을 비판하면서 쓴 글이에요. 그러면서 영국 너희 국민들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마치 선거할 때는 너네가 주인인 것 같지만 선거가 끝난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 노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간접민주주의는 옳지 않고 직접민주주의로 가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루소가 얘기하는 거고요. 프랑스 학자였던 사회학론자인 루소가 얘기했던 거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 또 잘 모르시면요, 의지 뭐 이런 얘기 나왔단 말이죠. 인간의 의지. 그래서 일반 의지, 일반 의사 이런 얘기한 사람이 루소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루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입법부는 단지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 행동하는 파생적 권리가 불과하므로 이 입법부가 그에 주어진 신탁에 역행할 때, 신탁 나오면 누구라고 했어요, 제가? 신탁? 로크 아시죠? 기억나시죠? 사회계약론자 신탁 이 내용 나오거나 저항권 이 내용 나오거나 일부양도 이 내용 나오거나 간접민주주의 뭐 이런 내용 나오면 자, 네, 로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는 루소 프랑스 사람. 자, 나는 영국인 로크.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쭉 읽어볼게요. 자, 입법부를 없애거나 변경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은 아직 국민에게 있다. 뭔 얘기예요, 이거? 저항권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저항권. 목적이 명백히 무시되거나 위반되면 그 신탁은 반드시 처리돼야 되고, 자, 이때 국민들은 최선이라고 판단되는 곳을 그래 신탁을 새로이 옮겨 부여할 수 있다. 그래서 저항권에 관한 내용을 제가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항권이라는 게 저항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랬어요. 저항하는 권리가 아니라 이렇게 자기가 맡겼던 어떤 주권 자체를 다른 데로 이렇게 옮겨가는 과정을 저항권 행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자, 더 보시면 되겠고 1번 보시면 가는 간접민주 정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자, 간접민주 정치 말씀드린 것처럼 로크입니다. 루소는 직접 민주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가는 자연 상태의 인간은 죽음과 공포에 시달린다고 보다. 얘 누구예요? 홉스 아시죠? 홉스 3명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그죠? 자, 3번. 나는 정치 권력을 입법권과 사법권으로 분립해야 한다고 봤다. 네, 이거 틀렸죠. 나는 이권 분립은 맞아요. 아시죠? 이권 분립은 맞아요. 이건 맞는데 뭐하고 분리하재요? 얘는 집행권하고 그 다음에 입법권하고 분리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뭐라고 나왔어요? 사법권, 재판권. 사법권 얘기는 안 합니다. 아셨죠? 사법권 얘기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3번도 옳지 않습니다. 이거 사실은 이 문제 실제로 처음에 출제됐을 때요. 이 강사들끼리도 얘기가 많았어요. 제가 사회 강사들 단톡방에 있어요. 공무원 사회 단톡방에.
5번 문제 못 풀어. 사회 선생들이 갑자기 모여가지고 3번이 절반, 4번이 절반, 답이 2개 갈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한참 얘기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래갖고 이거 못 찍었어요, 애들이. 그때 막 이걸 막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찍어갖고 올리는 애들. 저는 귀찮아갖고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사회에서는 정말 열심히 하는 애들은 막 시험 문제 나오자마자 막 임금 우리나라에서 최고 먼저 해설 강의를 찍겠다 그래갖고 찍는데 막 3번, 4번이 답인데 막 3번이라고 막 찍어놓고 막 큰일 났다고 막 이러고 있고 막 난리 난 적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권 분립 때문에 이권 분립을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집행권하고 입법권이다 외우시고 사법권에 관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사법권 또는 재판권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답은 4번이고요. 나는 자연 상태가 자유롭고 평화롭지만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법은 없다고 봤다. 이게 그 로크의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뭘 만들자, 국가를 만들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6번. 갑과 을의 대화에서 을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갑, 현재. 자, 우리나라 정부 형태는 미국식 대통령제에 가까워. 맞고요. 자, 을, 그렇긴 하지만 의원 내각제의 요소도 있어. 우리나라 정부 형태를 보면 미국식 대통령제에 가깝지만 자, 의원 내각제의 요소를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외우셨습니다. 몇 가지 기억나는 거 보시면 총리가 있죠. 국무총리가 있고요. 아시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자, 행정부가 그 법률안 제출권이 있어요. 그죠?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입법부가 행정부의 어떤 국무위원이라든가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다거나, 그 다음에 대통령 국무총리를 국회로 불러가지고 얘기를 시킬 수 있다거나, 뭐 이런 건 몇 가지가 의원 내각제 요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 을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한번 보시면, 독립적인 헌법재판기구는 헌법재판소가 있다. 이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요, 자,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2번, 의회가 고위공직자에 대해 탄핵소추권을 갖고 있다. 탄핵소추권은 대통령제의 고유 권한이죠. 대통령제에서 갖고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틀렸고, 행정부의 최고 심의기관으로서 국무회의를 줄 수 있다. 국무회의. 제가 안 썼는데, 이 국무회의라는 게 기본적인 의원 내각제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4번, 대통령이 의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률안 거부권도 대통령제의 중요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자, 7번. 다음 글의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고요. 자, 딱 보시면 지금 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가 비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나왔을 때, 이게 일반적으로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이렇게. 이쪽 보시면 시간이고요. 이쪽 변동 속도예요. 변동 속도. 자, 시간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동 속도가 더 급하게 변동하는 게 물질 문화고, 그 다음에 여기가 비물질 문화입니다. 아셨죠? 이게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아시죠? 자, 그래서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위 그림과 같은 문화 요소의 변동 속도가 서로 상이한 경우에 무슨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자, 문화지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격차를 우리는 문화지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문화지체. 자, 제가 이거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도 있어요. 비물질 문화가 물질 문화보다 더 빠르게 변화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뒤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무슨 지체라 그래요? 이거를 기술지체라 그래요. 아시겠죠? 기술지체. 기술지체가 어느 나라 같은 나라? 인도 같은 나라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인도 같은 나라는 실제로 IT나 수학적으로는 세계에서 막 되게 빨라요. 엄청나게 빠르고, 이 비물질 문화는 되게 빨리 변하는데, 인도는 아직도 뭐 카스트 제도라든가, 그 다음에 땅덩어리도 넓고요. 빈부격차도 워낙 심하고, 뭐 범죄도 많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물질 문화가 빨리 발달을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터넷이 안 깔려 있어요. 쉽게 나라 전체. 얘네 머릿속은 이미 인터넷이 아니라 무슨, 그쵸, 우주까지 날아가고 있는데, 지금 인터넷이 안 깔려 있으니까 애들이 휴대폰도 못하고 인터넷도 못해요. 이걸 기술지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외적인 거고, 이 기술지체가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문화지체, 지금 나와 있는 건 문화지체입니다. 이로 인해 새롭게 등장한 사회 환경의 전통적인 가치와 기본 등을 부합하지 않게 되어 사회 구성원들이 혼란 상태에 빠질 수 있는데, 이를 뭐라 그래요? 이를 아노미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1번. 기억은 사회 변동의 결과이지만 동시에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맞죠? 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머튼에 의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니은의 정도는 계층에 따라 차이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머튼은 아노미에 대해서, 머튼 아노미 아시죠? 자, 우리가 아노미 현상도 두 개 했습니다. 뒤르켐의 아노미론이랑 머튼의 아노미론이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자, 이 뒤르켐의 아노미라는 건 사회 변동 속도가 사회가 변동함에 따라서 기존의 규범이 무너지고 새로운 규범이 나타나기 전에 겪는 혼란을 아노미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뒤르켐의 아노미론이라고 하고요. 머튼의 아노미론 같은 경우는 자, 문화적 목표와 수단 간의 괴리를 우리는 머튼의 아노미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튼의 아노미론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자, 어떤 운동선수가 거기서 올림픽이나 이런 운동 대회에서 금메달을 뛰기 위해서 금지項目을 복용하는 게 대표적인 머튼의 아노미론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여기에 아노미 이건 전혀 2번은 상관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뒤르켐의 니은의 발생 원인을 문화적 목표, 이게 머튼의 아노미론이죠, 지금. 자, 그래서 3번은 틀렸고요. 4번. 선진화된 제도를 도입했으나 경제적인 문제로 시행하지 못하는 상황은 기억에 해당한다. 이게 뭐예요? 이거? 기억이 아니라 기술지체. 아시겠죠? 기술지체예요. 이게 말하는 게 기술지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도 같은 경우에 경제 너무 못 살기도 해서 그다음 인터넷 산이 안 깔려 있으니까 선진의 그 기술 같은 건 다 기술이 아니라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다 도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이 따라주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4번은 기술지체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여기가 비물질 문화, 물질 문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8번.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갑과 을의 관점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갑과 을의 관점에 대한 분석 이렇게 나왔고요. 자, 뭐 기능론 또는 뭐 갈등론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사회 불평등은 필연적이야라고 보고 있네요. 자, 뭐예요? 필연적이야. 자,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높은 보상을 해줘야 돼. 그래야 사회가 원활히 돌아가라고 하는 무슨 논? 기능론의 입장입니다. 아셨죠?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요. 기능론은 이렇게 직업의 귀천은 있어. 이게 기능론이에요. 아시겠죠? 이해하셨죠? 직업의 귀천은 없어. 이게 갈등론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비슷한 표현으로 사회 불평등은 필연적이야.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높은 보상을 해줘야 그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 기능론이고요. 네 말이 맞기는 해. 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어. 너의 말 중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불분명해. 그러니까 직업의 귀천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회적 중요성과 그에 따른 차등적 보상이라는 것은 기득권층이 자신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내세우는 구실에 불과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갈등론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은 기능론, 을은 갈등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됩니다. 갑의 관점에 따르면 사회 계층 제도는 지배 집단의 이해와 가치를 반영한다. 틀렸죠? 자, 이거는 을의 관점이고요. 자, 2번 갑의 관점에 따르면 사회 계층 제도는 개인과 사회가 최선의 기능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 자, 최선의 기능을 하도록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틀렸고요. 3번 을의 관점에 따르면 기득권을 가진 집단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 계층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한다. 답은 3번이고요. 4번 을의 관점에 따르면 사회 계층 제도는 개인의 성취 동기를 자극하고 필요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충원하는 기능을 한다. 아니죠. 답은 3번입니다. 4번도 기능론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능론하고 갈등론 같은 경우는 사회문화 전반에 나오는 내용이고, 제가 수업할 때 이 기능론 갈등론이 전반에 나오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여러분들이 다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교육제도를 바라보는 관점, 법을 바라보는 관점, 종교를 바라보는 기능론과 갈등론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씩 마무리하실 때 검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다음 사례에서 A씨의 아내가 받을 상속액은 이거 틀린 사람 못 봤어요 별로. 자, 그죠?
이거 되게 좋아해 사람들. 받을 것도 없으면서 본인들이. 아시겠죠? 이거 받으려면 제가 이제 한 집에 100억 정도 있으면 이거 계산할 필요 있어요. 아시겠죠? 부모님이. 네. 근데 전혀 계산할 필요 없고, 그리고 100억 정도 있으면 내가 계산하겠어. 세무사한테 맡기지. 아시겠죠? 세무사가 다 해줍니다. 자, 우리는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계산할 필요 없고 다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까면 돼. 이렇게 뭐 이렇게. 자, 받을 것도 없죠. 저는 아버님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빚만 남겨주지 마세요. 이거랑 혹시 남으셨으면 그냥 쓰세요. 그냥. 내가 뭐 잘 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부모님이 평생 모으셨는데, 그래도 그거는 싫어. 사회에 기부할, 이건 싫어, 절대. 사회 기부할 거면 날 줘. 이건데, 그거는 아니고, 아버님이 다 쓰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모님, 당신들께서 평생 모으신 건데, 당신께서 쓰셔야죠. 자, 9번. 다음 사례에서 A가 받은 상속액. 일단 보실게요. 상속과 관련해서는 상속이 개시 시기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상속이 개시 시기가 언제예요? 자, 보실게요. 이거예요? 이거? 상속이 개시 시기. 이거예요? 자, 아셨죠? 피상속인이 죽어야 됩니다. 상속인이 죽으면 안 돼요. 상속인은 받는 사람이고, 피상속인은 상속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 언뜻 읽으면 맞아 보여요. 상속인의 사망으로부터 상속이 개시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유언이 있으면 유언에 따른 상속이 일어나지만, 유언이 없으면 이제 자, 법정 상속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정 상속 순위 외우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그래서 1순위가 배우자와 직계 먼속, 비속. 2순위가 배우자와 직계 존속. 3순위가 형제, 자매. 4순위가 사촌인의 반계, 혈족. 자, 됐죠?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A씨는 아내, 딸 1명, 아들 1명을 둔 가정의 가장이다. 딸과 아들은 모두 미혼이며 자녀가 없는 상태래요. 자, 일단 누구야? A 아내. 자, 그 다음에 아들, 딸. 얘네들 미혼이래요. 그죠? 자, 미혼이고 자녀가 없는 상태. 어느 날 교통사고로 A씨는 현장에서 사망하였고요. 같이 타고 있던 아들은 병원 와서 올겨울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다. 유언장은 없는 상태고, 유언장은 없으니까 지금 법정상속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씨가 남겨놓은 재산을 계산해보니 2억 100천만 원이었다. 2억 1천만 원. 좀 문제 안 좋다, 그죠? 제가 왜 안 좋다는지 아시겠죠? 이게 지금 이렇게 계산하기 어렵게 숫자 주면 안 되는데, 그죠? 먼저 보실게요. 아들도 나중에 교통사고를 같이 당하긴 했는데, 이게 동시사망의 추정 규정이 적용되는 사례가 아니에요. 동시사망의 추정 규정이 적용되면 2억 1천만 원이 1.51 이렇게 갈 텐데, 지금은 아들은 일단 살아있다가, 여기 보시면 A씨는 현장에서 사망하셨고요. 그 다음에 아들은 살아있다가 병원에 가서 죽은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상속액은 요렇게 나눠져요. 그 다음에 아들이 나중에 죽었으니까 얘 재산은 어머니한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자, 일단은 1.5 대 1대 1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3.5분의, 자, 아내가 가질 거, 아들이죠. 아들이 가질 거 1 곱하기 2억 1천만 원. 자, 이거 계산해 보시면, 얼마예요? 제발. 자, 7, 2, 3, 6억, 6천만 원. 맞죠? 6천만 원, 6천만 원, 9천만 원이네요. 맞나요? 그죠? 6, 2, 12. 맞네요. 자, 6천만 원, 6천만 원, 9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얘가 죽었으니까 얘의 재산은 전액 엄마가 받기 때문에 엄마는 9천만 원 더하기 6천만 원, 1억 5천만 원이 답입니다. 아셨죠? 자. 혹시 계산하는 거 아시죠? 계산하는 거. 이때는 처음이라 이렇게 나오고요. 최근에는 뭐 유류분까지 나오기도 하니까 유류분까지도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문제 또 풀다가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은 1억 5천만 원, 6천만 원 플러스 9천만 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다음은 협동학습이 공동체 의식의 향상에 기여한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절차를 간략히 나타낸 그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자. 이렇게 나오고요. 이 문제 보시면 자료 수집 방법 중에 무슨 법? 실험법 아시죠? 실험법. 자, 실험법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거 몇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독립변인이라는 거 외우시라 그랬고, 그 다음에 종속변인이라는 거 외우시라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자, 실험 집단이랑 무슨 집단? 그 다음에 통제 집단. 자, 그래서 독립변인의 처치를 가하는 집단은 실험 집단이라고 그러고, 가만히 통제만 하고 놔두는 집단을 통제 집단이라고 그랬어요. 아시죠?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보시면 가집단, 나집단이 있고요. 협동학습이 여기서 보시면 독립변인이고요. 성적 향상이 성적에 이렇게 향상 또는 형성이 떨어진다. 뭐 이게 독립변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협동학습, 독립변인 처치를 한 가집단을 무슨 집단이라고 보셔야 돼요? 실험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집단을 통제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집단이 지금 실험 집단, 나집단이 통제 집단. 자, 그 다음에 사전적 검사 기억에서는 먼저 종속변인을 먼저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성적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사후 검사로 또 종속변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억과 니은의 차이를 보고 지금 그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를 파악하는 게 실험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가집단은 통제집단, 나집단은 실험집단. 틀렸습니다. 바뀌었고요. 자, 그 2번 자, 기억에서는 독립변수를, 니은에서는 종속변수를 측정한다. 그게 아니라 두 개 다 종속변수를 측정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집단보다 나집단에서 사후 점수가 더 올랐다면 가설이 수용된다. 자, 맞나요? 그죠? 가설이 수용되죠. 나집단에서 틀렸죠. 나집단에서 더 올랐으면 가설이 수용되면 안 되겠죠. 가집단이 성적이 좋아야 돼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A와 B의 목적은 가설에서 설정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의 변화를 초래하는 원인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답은 4번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실험법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자료수집 방법도 다 외우셨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번 했으니까 또 그냥 빨리 질문지법, 설문지법, 실험법, 그 다음 면접법, 참여 관찰법, 그 다음에 문헌연구법.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외워서 주로 양적 연구에서 주로 질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라는 것도 다 외우시고 각각의 특징들 다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입니다. 11번. 다음은 무슨 복지급여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옳은 걸 찾아보자. 자, 복지급여의 지급 사유 이렇게 나왔고요. 주소득원의 사망, 질병, 부상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해주는 경우고, 부부 또는 모의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해주는 건데, 자,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을 보시면, 자, 최저생계비,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고요.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복지급여액은 최저생계비 중 식료품비를 자, 현금으로 지급하고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회복지제도는 세 개를 여러분들이 외우셨을 거예요. 처음은 사회보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부조가 있고요. 자,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회서비스.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눠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에 이렇게 두 개를 나누면 이거는 돈으로 지급하는 거고, 이건 서비스로 해주는 거고. 기억나시죠? 또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요 두 개의 차이를 보면, 자, 이게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자, 그 수혜자와 돈을 내는 사람, 그러니까 돈을 내는 사람과 수혜자가 동일한 거고, 공공부조 같은 경우는 혜택을 받는 수혜자와 돈을 납부하는 납부자가 서로 다른 거예요. 아시죠? 그리고 이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전액을 내는 거고, 자,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가장 큰 게 공공부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그 사회보험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소득 재분배 효과는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공공부조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내용을 보니까 공공부조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답은 보시면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옳은 거 찾는 거니까. 자, 사회보험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 1번 보실게요. 예방적 복지의 성격을 갖는 자녀죠. 아니죠. 예방 아니죠. 이건 예방이 아닙니다. 자, 3번 혜택 비효율성이 높은 보편주의에 가까운 복지급여이다. 혜택 효율, 자, 보편주의 아니죠, 이거. 그러니까 아주 못 버는 사람에게만 주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4번 급여 대상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생산과 복지를 결합한 복지급여이다. 자, 이것도 아닙니다. 자,
이거를 생산적 복지라고 그러죠. 4번을. 그죠? 생산적 복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겠다. 이 생산적 복지도 여러분 좀 외워두셔야 되는데, 생산적 복지도 문제가 뭐예요? 일할 능력과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게 생산적 복지의 개념이에요. 이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생산적 복지도 문제점이 뭐냐면 아예 신체가 이렇게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에 대한 복지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있어서 생산적 복지에 대한 내용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2번 행정 12번 자, 보시겠습니다. 행정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게 행정행위를 통해서 손해를 입게 되면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사전적 구제도 있고 사후적 구제도 있고요. 사후적 구제도 또 두 개가 있습니다. 사후적 구제는 한번 행정행위를 상대로 싸워보겠다. 이걸 뭐라고 하면 행정쟁송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내가 행정행위로부터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또는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걔네로부터 돈을 좀 받아내겠다. 행정상 이거를 손해전보제도라고 그래요.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에는 또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행정상 손해배상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행정상 손실보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행정행위로부터 손해를 입었으니까 또는 손실을 입었으니까 돈을 받아내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아느냐에 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행정상 손해배상, 손실보상. 자, 요것만 잘 아시면 된다 그랬어요. 배상과 보상의 차이. 자, 보상은 이거는 행정행위가 불법적인 경우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보상은 합법적인 행정행위를 통해서 손실을 입은 경우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행정상 손해배상은 또 두 개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지만 자,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행정상 손해배상이 있고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행정상 손해배상이 있고 또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영조물의 설치,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무과실책임이다 이거 말씀드렸어요. 요것만 무과실책임입니다. 그래서 무과실책임 여러분들 한 3개 정도 외우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말고 또 우리가 뭐가 있죠? 저기 그쪽에 가면 특수불법행위 책임에 있어서 공작물 소유자 책임도 무과실책임이고 그 다음에 제조물 책임법에 있어서 제조자의 책임도 무과실책임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행정상 손해배상 책임 중에 영조물의 설치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무과실책임이라고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1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행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맞네요. 자, 그 손해에 대한 입증 책임을 그것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부담한다. 맞죠? 이거는 무과실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무과실 책임이 아니니까 이거는 입증 책임을 다 이 손해배상을 받으려는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1번은 맞는 겁니다. 자, 2번 행정상 손해배상은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받은 국민이 정당한 배상을 정당한 배상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해당 공무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답은 2번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공무원의 불법행위잖아요. 자, 그러면 공무원이 경과실인 경우랑 중과실인 경우를 나눠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과실을 좀 너무 심하게 했을 때 중과실, 그 다음에 이게 경과실, 그러니까 가벼운 과실이 있을 때를 나누는데 이 경과실의 경우에는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근데 이 중과실인 경우에는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준다 하더라도 나중에 국가가 그 공무원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서 나중에 공무원에게 돈을 돌려받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어느 경우에? 중과실의 경우에. 아셨죠? 이것도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3번 행정상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정작용에 의해 맞죠. 개인에게 가해진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로서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으로 인해 개인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을 경우에 성립한다. 맞고요. 행정상 손해배상은 행위자 책임에 입각한 과실책임주의를 이념으로 하고 있는데 비해 행정상 손실보상은 공평부담의 원칙에 기초한 무과실 책임의 이념으로 하고 있다. 자, 그래서 4번도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14번. 이거 한번 외워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그 사후적 구제수사는 행정상 손해전보제도뿐만 아니라 행정쟁송이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행정쟁송.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몇 번 들었을 텐데요. 행정쟁송은 행정심판이랑 뭐가 있어요? 소송이 있다. 이렇게 기억나시죠? 자, 행정심판은 보통 어떻게 결정이 떨어져요? 재결 이렇게 떨어지고. 아시죠? 행정소송은 결정이 판결 이렇게 나와요. 아셨죠? 이건 법원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중앙행정위원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심판은 재결, 그 다음에 행정소송은 판결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되는 이유가 어떤 판결문 또는 어떤 서류가 하나 나왔는데 재결 처분을 받았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는 뭐 한 거예요? 지금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14번이고요. 자, 다음은 기본권 발달에 관한 발달의 역사에 관한 표고요. 라 시기 이후에 시작한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현행헌 법조항은 라 시기에 뭐예요? 자, 1919년 바이마른법을 통해서 사회권이 이렇게 보장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권입니다. 이 1215년 영국의 대헌장 이거를 마그나카르타라고 그러죠. 자, 마그나카르타. 자, 그 다음에 권리장전 1689년, 그 다음에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그 다음에 1919년 외워두시면 좋아요. 자, 바이마르 헌법에서 독일에서 사회권 규정이 최초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권 관련 규정은 여기서 4번입니다. 1번 자유권이죠. 자, 그 다음에 신체의 자유고요. 2번 이건 종교의 자유고, 3번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고, 4번 이건 사회권입니다. 자, 그래서 1, 2, 3번은 자유권, 그 다음에 4번이 사회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워낙 많이 하셔서 자, 15번 보실게요. 다음 사례에서 A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찾아보자 이렇게 나왔고요. 자, B 검사는 사기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C의 수사 과정이 적법했는지 구속 사유를 심사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이 A에게 피의자 C를 검사실로 데려오라고 두 차례 걸쳐 직무상 명령을 하였으나 A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B 검사는 A를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함과 동시에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이유로 기소하였고요. 자, A는 이 사건의 심판 대상 법률 조항인 형법 139조의 인권, 옹호, 직무방해죄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과잉금지나 비례 원칙이 위반한다며 여기 중요한 거죠.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위 신청을 기각해요. 기각하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헌법소원으로 가야 됩니다. 아시죠? 답은 1번이고 헌법소원 중에서도 무슨 헌법소원? 이게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 아시겠죠? 이거 말고 헌법소원이 또 하나 있잖아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헌법소원은 자,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입니다. 자,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이건 여러 번 했고요. 16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림을 근거로 판단할 때 자, 옳은 분석을 골라보자 이렇게 나왔고요. 자, 이렇게 그림 1, 소득 5분의 2 배율주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상대적 빈곤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거 좀 어렵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 상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 그 다음 중위소득 개념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시라 이렇게 놔둔 거고요. 1번부터 보시면 자, 2010년 상위 20%의 소득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2010년 한번 보실게요. 자, 2010년에 그 상위 20%의 상위 20%의 소득은 전년 대비 감소. 잠깐만, 16분 끊을게요. 잠깐만. 끊을게요. 이거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아, 네, 계산하기